5학년 5반 아이들 윤숙희 지음 푸른 책들. 천재 이야기. 나는 천재다. 내 이름은 천재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안타깝게도 내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는 지금 치매에 걸려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 넌 어떻게 이름값도 못하니? 12년을 살아오면서 100만 번도 더 들은 말이다. 점심시간이었다. 그때 회장인 준석이가 교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 반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신나게 게임을 하던 나는 손을 멈추고 준석이를 보았다. 한영이야. IQ가 148이나 돼. 아이들의 눈은 일제히 한영이 자리로 향했다. 그러나 한영이는 없었다. 공부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몸을 흔드는 한영이는 정말 특이한 아이다. 주의력 결핍 장애야. 꼬리표처럼 한영이를 따라다니는 말이다. 회장, 우리 반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애는 누구냐? 태경이었다. 태경이는 실실 웃으며 나를 흘끗 쳐다보기까지 했다. 왠지 불길하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다. 우리 반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아이는 바로 나였던 것이다. 다음날 교실로 들어가는 순간 소름이 오싹 끼쳤다. 한영이가 다른 때와 달리 얌전하게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 공부를 하니 무섭기까지 했다. 교문 앞에서 만난 한영이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평균을 30점이나 올릴 수 있냐? 머뭇거리던 한영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노란 알약이었다. 아빠가 준 약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약을 꿈껏 삼켰다. 그러자 머릿속에 끼어있던 뿌연 안개가 확 걷히는 기분이 들었다. 영어 단어 20개를 10분 만에 다 외웠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약의 효과는 사라졌다. 어제 그 약 좀 더 주면 안 돼? 한영이를 붙잡고 부탁했다. 그러나 한영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금단 현상이 일어났고 머릿속이 온통 노란 알약뿐이었다. 한영이는 약 주기를 거부했지만 사회숙제를 하기 위해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한영이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수요일, 한영이 아빠 서재에 반쯤 열려있는 책상 서랍 사이로 약병이 보였다. 노란 알약을 집어들고 나는 서둘러 집으로 왔다. 그리고 약을 계속해서 입에 넣었다.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집안을 비틀비틀 돌아다니던 나는 픽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 누워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위세척까지 했어. 도대체 이 약이 무슨 약이냐? 이걸 왜 먹었어?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상한 짓은 혼자 다 해요. 한 달이 지난 후 실과 시간이었다. 오늘은 실과 시간에 모둠별로 요리를 해먹는다고 했다. 우리 모둠이 선택한 요리는 라면이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천재표 순두부 라면.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 처음이야. 이름이 괜히 천재가 아니었어. 다 이유가 있었어. 준석이가 나를 지켜세웠다. 이제 천재라고 불러줄 거지? 오늘 나의 하루는 정말 보람찼다. 비록 IQ는 2자릿수고 공부도 꼴등이지만 천재표 레시피를 첫 번째로 개발한 날이기 때문이다. 수정 이야기. 두근두근 내 심장. 5학년밖에 되지 않은 내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피부에 오돌토돌하고 발긋발긋한 무언가가 솟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아토피라고 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하면 아토피가 나을까? 그동안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과 한의원은 물론이고 알레르기 클리닉 등 용하다는 병원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엄마가 이번에는 자연건강법으로 치료하자고 했다. 그 덕택인지 요금 들어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다. 문제는 얼굴이다.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얼굴인데 잘 낫지 않았다. 엄마의 비비크림을 바르자 얼굴에 솟은 울긋불긋한 발진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다. 감출 수만 있다면 아토피라는 걸 잘 감추고 싶다. 특히 준석이에게. 준석이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번에 또 같은 반이 되었다. 새학기 첫날 5학년 5반 교실로 들어서는 그 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준석이는 3학년 때보다 키가 더 커지고 얼굴도 더 잘생겨졌다. 어느 날 태경이가 준석이에게 너 햄버거 언제 돌릴 거냐? 햄버거? 아이들은 은근히 햄버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석이가 회장이 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햄버거를 돌리지 않자 태경이가 물어보는 거였다. 어느 날 복도에서 계단 쪽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깜빡 잊고 말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회장이 됐어요. 준석이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회장이 된 걸 왜 여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지? 준석이는 통화 중간중간에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통화를 끊고 돌아서던 준석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들은 게 들통나고 말았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데 준석이의 얼굴도 빨개졌다. 둘째 시간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든 아저씨가 교실로 들어섰다. 배달 왔습니다. 여기가 김준석 학생반이죠? 아저씨가 햄버거와 콜라를 꺼내놓자 아이들이 함성을 질러댔다. 역시 회장이 최고야. 나는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준석이가 주는 거라 거절할 수 없다. 한 번은 먹어도 괜찮을 거야. 급식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소시지 조림과 닭튀김. 오늘은 도시락을 먹지 않고 급식을 먹었다. 그런데 6교시 수학 시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얼굴과 목이 가려웠다. 특히 눈주위가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굴과 목을 벅벅 긁었다. 너구리 같아 빨간 너구리. 옆 분단에 앉은 태경이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루 쉬는 동안 아토피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음날 태경이가 학교 등굣길에 그 얼굴 학교 오면 어떻게 전염병 퍼뜨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토피는 전염되는 병 아니야. 준석이가 당당한 목소리로 태경이를 향해 말했다. 역시 준석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 잘난 척한다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지만 내 눈에는 준석이가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였다. 준석아 고마웠어. 준석이가 씩 하고 웃었다. 아까 당당해서 보기 좋더라. 준석이한테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났다. 나 아토피와 친구하기로 했어. 미워도 보기 싫어도 함께 할 거야. 너도 나랑 친구할래? 우린 이미 친구 아니었나? 준석이와 나란히 걸었다. 훤칠한 그 아이 어깨 위로 햇빛이 부서져 내렸다.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준석 이야기, 집으로 가는 길. 아직도 집으로 가는 길이 낯설기만 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22층 아파트. 몇 달 전만 해도 그곳은 우리 집이었다. 나는 부러울 게 없었다. 그러나 아빠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아빠는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고 집에 있는 물건들엔 빨간 딱지가 붙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빚쟁이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국 엄마와 나는 정들었던 아파트를 나와야 했다. 사각형의 창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빽빽한 건물에 둘러싸여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좁아터진 저 집에 엄마와 내가 새들어 산다. 집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한숨이 나왔다. 미적거리던 나는 천천히 우리 집이 있는 4층으로 향했다. 헉헉거리며 계단을 오르는데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몇 달 동안 비어있던 그 집으로 누가 이사를 왔나 보다. 저 집도 우리 집처럼 망해서 왔나? 문이 열려있기에 안을 기웃거렸다. 좁은 거실 가득 이삿짐이 쌓여 있었다. 위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옥상으로 나 있는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얼굴도 몸도 공처럼 동그랗고 뚱뚱한 아이였다. 여자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 웃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이번에는 머리를 뽀글뽀글 파마한 뚱뚱한 아줌마가 앞집에서 나오며 물었다. 한눈에 두 사람이 엄마와 딸 사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해피가 꼬리를 흔들며 나왔다. 아, 강아지다! 여자아이가 소리쳤다. 여자아이는 해피를 핑계로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다. 귀찮아 죽겠다. 나는 그 애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마주치기조차 싫었다. 내 인생에 깊이 1호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그 애가 우리 학교로, 그것도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내 이름은 오장미야. 선생님 옆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아이를 보자 교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내 별명은 슈퍼돼지야. 슈퍼스타가 되는 게 꿈이거든. 그래도 마음만은 홀쭉하다는 거 기억해줘. 장미는 이름도 예쁘지만 성격은 더 예쁜 것 같구나. 저쪽 빈자리로 가 앉아라. 선생님이 가르친 저쪽 빈자리란 그러니까 바로 내 옆자리를 말한다. 망했다. 저 애가 멀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사라도 가야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교실로 들어서니 장미가 벌써 와 있었다. 그런데 내 자리에 수정이가 앉아서 장미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하는 거지? 혹시 내 흉이라도 보나?
준서가 안녕. 나와 눈이 마주치자 수정이가 얼굴을 붉히며 머뭇머뭇 일어섰다. 그런 수정이를 향해 장미가 말했다. 수업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정말 그래도 돼? 수정이가 너무나 좋아했다. 난 학교가 끝난 뒤에도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일부러 늦장을 부렸다. 앞집 장민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주에 있을 농구대회 때문에 농구공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해피가 캉캉 짖으며 따라 나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장미가 집에서 나왔고 수정이까지 따라 나왔다. 운동하러 가니? 야, 같이 가. 아슬아슬하게 성훈이를 따돌리며 이겼다. 농구 대회에서 이긴 것 마냥 신났다. 해피가 어디 갔지? 수정이의 말을 듣는 순간 롤러코스터처럼 하늘로 치솟던 기분은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자란 해피. 앞이 캄캄했다. 해피 없는 세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빠의 회사가 망했을 때도 코딱지만한 집으로 이사 왔을 때도 꾹 참고 흘리지 않다 눈물이 절로 났다. 준서가 해피 찾았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미가 방긋방긋 웃으며 계단을 올라왔다. 품에는 하얀 강아지가 안겨 있었다. 이사 온 뒤에 처음 올라와 보는 옥상이 집에서는 빽빽한 건물의 가를 잘 보이지 않던 하늘이 훤히 올려다 보였다. 바람도 시원하고 햇볕도 따뜻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아빠만 돌아오면 된다. 옆으로 다가온 장미가 산 꼭대기라도 올라온 양 야호 하고 소리쳤다. 덩달아 햇빛도 캉캉하고 짖었다. 머뭇거리던 나도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큰 소리로 외쳤다. 장미 이야기. 장미야 어때? 엄마가 옥상으로 올라보며 물었다. 좋아요. 계단 오르다 내리다 보면 살도 빠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넌 살 빠지면 안 돼.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예쁜데 그러니?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하려면 배임이 좋아야 해. 살찐 내 모습이 예쁘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바로 아빠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우리 곁에 없다. 아빠의 뼈가루를 강에 뿌리고 온 날 엄마와 약속했다. 아빠가 옆에 없지만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기로. 한 차례 발성 연습을 한 뒤 옥상을 내려가려 할 때였다. 한 남자애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생전 웃어본 적이 없는 듯한 구겨진 휴지 같은 얼굴로 우리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넌 누구니? 앞집에 사는데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애는 엄마와 나를 피해 황급히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무척 귀여운 하얀 강아지가 뛰어나왔다. 엄마가 이사 오면서 강아지를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름도 해피란다. 앞으로 해피한 일만 생길 것 같다. 다음날 선생님을 따라 새로 전학 간 학교에 교실로 들어가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남자애가 석고상처럼 굳은 자세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름이 준석이란다. 준석이는 내가 짝이 된 게 그리 반갑지 않은가 보다. 하루 종일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쉬는 시간에 노래 부르며 춤추자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이튿날 학교에 가니 수정이란 아이가 와 있었다. 수정이는 왠지 모르게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수정이는 준석이가 오자 귀끝이 빨개져서는 불이 났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석이를 좋아하나? 인상 쓰고 다니는 그 애 어디가 좋은 거지? 나 토요일에 오디션에 참가할 거야. 집으로 놀러온 수정이에게 말하자 그 애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오디션 날이다. 기죽을 거 없어. 넌 더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오디션장으로 들어가니 기다란 책상이 놓여있고 거기에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있었다. 참가번호 645번 오장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 가사가 기억나지 않았다.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울면 안 된다. 내 인생의 첫 도전은 그렇게 끝났다. 8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3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엄마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나도 모르게 쏟아졌다. 괜찮아.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 다음날 수정이가 말했다. 장미야, 오늘 대학생 언니가 노래를 가르쳐주는 날이거든. 같이 가지 않을래? 수정이의 손을 잡고 찾아간 곳은 그 애가 다니는 교회였다. 성악가에 다니다는 언니는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노래는 목으로도 몸으로도 부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내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진심에서 우러나야 해. 사실 전부터 노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지만 엄마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작년까지 아빠 병원비를 대느라 엄마가 무척이나 힘들어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생 언니가 기본적인 발성법부터 노래 가사를 전달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니 실력이 쑥쑥 늘어났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다시 기회의 날이 왔다. 오디션이 열린 것이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오디션이어서 1차 예선은 전화로 했다. 노래가 끝나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라는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흘러나왔다.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던 수정이와 준석이가 집이 떠나가라 환호하며 기뻐해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2차 오디션이 열렸다.
오디션이 열리는 체육관으로 갔다. 드디어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다. 오디션장으로 들어가니 3명의 남자 심사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학생은 오디션에 참가한 이유가 뭐지? 저는 노래 부를 때가 행복합니다. 제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심사위원이 아니라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들 모두 아빠 같은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미양은 지금 진짜 노래를 불렀어요. 수고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비록 오늘 오디션에서 떨어져도 난 절대 기죽지 않을 것이다. 나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미래의 슈퍼스타 오장미 힘내자 힘. 태경 이야기. 또 시작이다. 엄마와 아빠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 술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잔소리 때문에 싸운다. 요즘은 나 때문에 싸운다. 빨리 어른이 되어 이 집을 떠나고 싶다. 벽에 붙은 스쿠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뽑은 것이다. 저 스쿠터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다. 나쁜 녀석.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쁜 녀석이다. 아빠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학교에만 오면 내 세상이다. 누군가의 속을 긁어야 찔러야 기분이 통쾌했다.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았다. 언제부턴가 그랬다. 아이들이 나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영이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주의력 결핍장애. 한영이가 앓고 있는 병이다. 그래서 가끔 한영이를 이용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한영이 핑계를 댔다. 한영이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배셋이 웃기만 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녀석이 불편했다. 녀석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주위를 맴돌았다. 내 필통에 있던 샤프를 꺼내 만지작거리기까지 했다.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꺼져. 그러나 한영이는 샤프를 쥔 채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내 거야. 누르는 부분이 금빛으로 빛나는 값비싸 보이는 샤프였다. 한영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도둑놈.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솟구쳐 올랐다. 나는 한영이의 팔을 냅다 꺾은 뒤 등을 후리쳤다. 한영이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기절했다. 순식간에 나는 우리 학교의 문제아가 되었다. 폭력 아동이 되어 아빠까지 학교에 불려왔다. 한영이는 다음날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오지 않았다. 어느새 나는 한영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난 한영이는 나를 피했다. 다른 아이들까지 나를 피했다. 그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아쉬운 건 없었다. 난 혼자가 편하다. 정말이지 학교로 가기 싫다. 그 순간 끼익하고 하얀 자동차 한 대가 멈추었다. 자동차 문이 열리자 원피스 자락을 나풀거리며 어른 공주가 나왔다. 참이래.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 언제부턴가 아이들 사이에서 공주라고 불린 아이다. 순간 참이래를 따라가다가 공원까지 갔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물건이 나타났다. 나무 밑에 노란 스쿠터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에 노란 스쿠터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노란 스쿠터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 둘러봐도 스쿠터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노란 스쿠터에서 반짝하고 광채가 났다. 타고 싶지? 괜찮아. 어서 타봐. 노란 스쿠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너 스쿠터 탈 줄은 아니? 놀라서 다시 보니 이번에 말을 건 사람들은 노란 스쿠터가 아니었다. 바로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흠칫 놀라 돌아보니 어른 공주가 차가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까짓 게 뭐가 어렵냐? 자전거랑 똑같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른 공주가 냉큼 스쿠터 위에 올라탔다. 나 좀 태워줘. 어이가 없다. 내 스쿠터도 아닌데 태워달라니. 야 내려. 그러다 주인 오면 혼나. 실망이다. 난 내가 용감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겁쟁이구나. 둘러보니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열쇠를 돌린 뒤 작동 버튼을 눌렀다. 부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 심장이 발딱발딱 뛰었다. 스쿠터도 부릉부릉 뛰었다. 달리는 거야. 강변길을 따라 하염없이 달리고 신이 나서 속력을 더 내려고 할 때였다. 맞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왔다. 아저씨는 갑자기 내 앞에서 자전거를 멈추더니 소리까지 질렀다.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몇 살인데 그런 거 타? 그냥 달려. 이 녀석 당장 멈추지 못해? 어느새 아저씨가 내 뒤까지 바짝 따라붙었다.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던 나는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아저씨의 호통에 겁을 집어먹은 어른 공주가 내 옆구리를 잡고 흔드는 통에 그만 중심을 잃었다. 아니다. 나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잡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나와 어른공주는 스쿠터와 함께 풍덩하고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때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우리 뒤를 쫓아왔던 자전거 아저씨였다. 강물 밖으로 나오니 운동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며 천만다행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깁스를 어느 날이었다. 공원을 지나치다가 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스쿠터를 보았다. 이번에는 빨간 스쿠터다. 빨간 스쿠터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거기다 열쇠까지 꽂혀 있었다. 이런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 한영이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둑놈. 그 말이 싫어서 한영이를 때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도둑질을 하면 나는 정말 도둑놈이 되는 것이다. 안 탈 거야. 나는 스쿠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친 뒤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미래 이야기. 엄마는 늘 그랬다. 99점을 맞아도 틀린 1점 때문에 아쉬워했고 1등을 해도 전 과목 올백을 맞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했다. 엄마는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엄마에게 밤마다 숫자들에게 시달리는 꿈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 미래야, 엄마는 내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꿈이 뭔지 모르겠고 뭐가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최고가 되기 위해 난 꼭두각시처럼 따라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처럼 섬에 홀로 뚝 떨어져 있는 듯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차태경. 우리 반에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도맡아서 맞는 아이다. 그런데 태경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어제 숙제를 안 했다고 혼났으면서 오늘은 또 안 해왔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혼났다. 나 같으면 야단 맞는 게 싫어서라도 숙제를 해올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청소하는 바람이 늦게 끝나서 엄마가 기다리는 교문을 향해 뛰어가는데 운동장 끝 담벼락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6학년 남자아이들이 한영이의 배를 쿡쿡 찌르며 놀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걔 좀 그만 놔주지 그래? 흠칫 놀라 돌아보니 태경이었다. 나 싸우는 거 무지 싫거든. 근데 나보다 못된 놈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태경이가 주먹을 흔들며 겁을 주자 6학년은 슬며시 도망을 갔다. 고마워 친구야. 겁에 질렸던 한영이가 가방을 받으며 겨우 말했다. 임마, 나 내 친구 아니야. 난 친구 따위 필요 없거든. 태경이가 쌩하니 가버렸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생각보다 그리 나쁜 아이 같지는 않았다. 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사라졌을 때 태경이가 눈에 들어왔다. 공원 한쪽에 주차되어 있는 노란 스쿠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잘됐다 싶어 불이 나게 태경이에게 달려갔다. 그러다 스쿠터를 타고 사고를 치고 엄마가 왔다. 너 그런 애였니? 가기 싫다고 가지 않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애였어? 있지도 않는 삼촌까지 만들고 도대체 그 스쿠터는 누구 거야? 다시는 그런 애랑 어울리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는 항상 엄마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친구도 엄마가 허락하는 애만 사귀어야 돼? 그런 법이 어딨어요? 저 국제중학교 안 갈게요. 국제중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최고가 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난 엄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차 안에서 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내뱉었다. 엄마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최고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근데 뭐가 어째? 고마우기는커녕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엄마 모르죠? 수학 경시대회에서 내가 빵점 맞은 거 나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모르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느라 얼마나 숨이 찼는지 모르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벅차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난 그렇게 울다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날이 환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는 것이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나는 놀라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죄책감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가 초췌해진 듯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방금 전에 스쿠터 주인 만나서 배상하고 오는 길이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니?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처음이다. 난 네가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가길 바랬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기회가 많아. 고생하지 않고 꿈도 찾을 수 있어. 내 꿈이잖아요. 헤매더라도 내가 찾을게요.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좀 더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뜻이기 때문이다. 한양 이야기. 나는 잃어버리기 대장이다. 실내화, 연필, 지우개, 공책, 물감, 스케치북 등등 내가 잃어버린 물건은 수백 가지도 넘는다. 잃어버리기 대장인 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다. 나는 수업 시간에 얌전하게 앉아있지를 못한다. 머릿속으로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싶다. 참다 못한 내가 몸을 베베 꼬거나 벌떡 일어나면 아이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다고 싫어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아빠 말에 의하면 내가 그러는 건 뇌 안에 있는 집중력을 조절하는 물질이 부족해서란다.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손과 팔을 휘젓곤 했다. 뇌라는 놈 정말 자기 멋대로다.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조종하다니. 한영아,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다. 아빠는 아침마다 노란 알약 하나를 내밀었다. 아빠 말대로 정말 좋아지고 있는 기분이다. 전보다 손과 팔을 덜 꼼지락거렸고 물건도 별로 잃어버리지 않았다. 아빠는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추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실은 현영아, 아빠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아빠도 너 예전에 너처럼 주의력이 산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쳤단다. 집중하자, 집중. 집중, 그런 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 현영아, 조금만 더 노력하자. 약도 꾸준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정말 그럴 거다. 앞으로 아주 많이 노력해서 아빠 머리가 더 이상 하얘지지 않도록 할 거다. 엄마 주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다. 왜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테니까.